어, 어제는 제가 여수에 처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컨퍼런스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에 참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어느 숙소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 업무하시는 데서 조금 벗어나서 인터넷에서 다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풍경, 단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했었는지 한번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실험 계획법을 활용한 몰드플로우 팁 앤 테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EDNC의 몰드플로우 기술팀을 맡고 있고요.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EDNC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실험 계획법의 목적과 용어, 분류, 그리고 실험 계획의 단계,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NC는 1998년에 설립해서요. 지금 48명의 직원 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동이 어떻게 보면 헤드오피스고요. 광명, 대전, 창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EDNC는 오토데스크 MFG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몰드라고 하는 전시회에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시회에도 계속 참가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3월이면 또 인터몰드 국제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 부스에도 함께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세미나와 파워 유저 세미나, 그리고 개발자 초청 세미나,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함께 참석을 해서 기술적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인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들은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실험을 하고 계시죠. 제품의 특성치, 예를 들면 미성형이나 사출 압력, 휨과 같은 결과물을 우리가 특성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제조 조건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컴퓨터든 실제 사출이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실험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론 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행해집니다. 실험계획법은 주어진 실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즉 어떻게 실험하면 실험의 횟수가 적고 올바른 정보가 많이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차를 포함한 여러 실험 데이터들이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 계획의 목적을 알기 전에 실험의 목표는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측정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요인 탐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조건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조건 탐색이 두 번째의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요인과 측정치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합니다. 위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험을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석 방법이나 실험의 규모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실험을 계획하고 그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정밀도 높게 분석하려면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통계학을 뭐 전공하신 분들이나 고등학교 때 아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통계학을 지금까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치 또는 측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험의 목적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측정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휨 또는 사출 압력, 형체력과 같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실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의 목적을 어떠한 수단으로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인자입니다. 그 측정치 또는 특성치에 영향을 미치는 산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되지만 그 중에서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 실험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산포의 원인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단. 그 수단이라고 하는 값에 그 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양적인 또는 질적인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온도를 인자로 취했을 경우 그 온도가 금형의 온도가 60도일까 또는 100도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60도와 100도만 그 두 가지의 수준을 갖는다면 이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도, 80도, 100도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3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자 수준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주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의 인자 수준에 대한 효과가 다른 인자의 수준에 의해서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인효과라고 해서 주효과와 교호작용을 총칭해서 요인효과라고 하고요. 또 교락은 요인효과가 혼합해서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교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혼합되어서 원래는 분리가 잘 돼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락이 일어나게 되면 분리가 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산 분석 마지막인데요. 둘 이상의 요인 효과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분산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예제를 간단하게 보자면 커피라고 하는 종류 초이스와 맥심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커피를 타는 온도를 100도와 70도 그 두 가지 인자를 바꿔가면서 피의 맛이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낸다고 봤을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온도와 커피의 종류라고 해서 인자를 두 개의 인자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 두 가지 인자를 사용하는 수준,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초이스와 맥심. 그것이 이 수준인 거고요. 또 온도에 대한 수준은 100도와 70도라고 하는 이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수준들의 조합에 의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험의 실수가 있거나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가 바뀌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2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겠죠. 실험 계획의 분류를 함께 보자면 요인 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인데요. 인자의 각 수준의 모든 조합에 대한 실험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full factorial desig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자가 하나일 때를 1원 배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자가 2개일 때는 2원 배치법, 그리고 인자가 3개 이상일 때를 다원 배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교락법, 일부 실시법, 반응 표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험 계획법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플랜. 그래서 계획은 실험의 대상, 테마를 선정할 것이고요. 또 그 실험 테마의 선정 동기, 개요 및 또 문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의 기능 및 목적 결과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인자를 도출하게 될 것이고요. 주요 인자를 구분하고 또 공정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험 인자 및 수준수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플랜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시가 있습니다. 실험 배치 및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실험의 준비를 하고 실험 실시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검, 체크는요. 재현성을 실험하게 됩니다. 계속 똑같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하는 이런 재현성을 실험하게 되고요. 또 허용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 액션은요. 효과 파악 및 표준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후 관리 또 향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몰드 플로우를 활용해서 실험 계획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예,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법의 시작은 신뢰성 있는 해석 결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모델은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이기 때문에 일부 이미지를 가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주 보는 화면이죠. 듀얼 도메인 메쉬에서 매치에 대한 다이거노스틱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은 이미 매치가 잘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엣지 부분이 삥 둘러가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매치드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듀얼 도메인은 이렇게 엣지라고 하는 메쉬 요소에 대해서 원래 그 근처에 있는 살 두께의 75%로 적용돼서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살 두께는 3T고요. 그리고 엣지의 살 두께는 1.24mm짜리 리브를 갖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듀얼 도메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0.97mm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처음에 이 모델을 진행했던 분은 듀얼 도메인 메쉬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약 13만 개 정도 되는 메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살 두께 대비 두께가 리브 부분에서 상당히 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3D로 계산이 되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260만 개의 3D 메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도메인 메쉬와 3D 메쉬의 사출 압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듀얼 도메인에서는 좀 더 밸런스가 맞은 것과 같이 나왔고요. 3D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출 압력입니다. 사출 압력도 프로파일이 좀 듀얼 도메인과 3D가 조금 달랐지만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버의 오리엔테이션 텐서입니다. 파이버의 배양 부분이요. 다음과 같이 리브가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본 살 두께에 대한 배양이 검정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두께 방향으로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듀얼 도메인 결과 같은 경우는 리브의 살 두께가 얇다 보니까 배양이 중심층과 표면층의 두께가 굉장히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배양의 결과도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3D 같은 경우는 배양의 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X방향의 피팅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은 메쉬 타입에 의해서 듀얼 도메인은 어떻게 보면 12개 레이어로 정확하게 계산이 딱딱 그 텀에 맞기 때문에 normalized thickness로 표현이 됐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X축이 length, 실제 밀리미터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변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이 듀얼 도메인으로 하게 되면 한 82mm 정도 되는 휨량이 3D로 하게 되면 13mm로 많이 줄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험 계획법을 하기 전에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 사출을 진행을 한 케이스에서 3D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신뢰성이 높은 어떤 해석 결과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실험 계획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최적화는 항상 없음으로 표현해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최적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직접 우리가 짜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준수도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실험 계획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계획법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어 있는 결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실험 계획법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동 사출 시간이라고 해서 변수 부분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에서 보면요. 자동 사출 시간 공정 조건을 램 속도 대 램 위치로 바꾸는 순간 우리 사출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램의 포지셔닝과 또 램의 스피드, 그리고 쿠션의 경고에 대한 한계나 시작 램 위치, 계량거리죠. 이런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특성치, 측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결과인데요. 그것은 품질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품질의 기준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유동 해석만 한다라고 한다면 유동 결과만 품질의 기준이 나올 것이고요. 변형이나 아니면 냉각 결과가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다면 품질 기준에 냉각 결과나 변형 결과가 함께 포함돼서 더 품질의 기준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준은 인자를 양적인 또는 질적인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수준이 그 오른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있는 것처럼 Y 민 값이고 맥스 값이 있죠. 이것은 이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드 플로우의 최적화는 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 값과 맥스 값 그 두 가지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변수의 영향 또 다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변수를 진행을 하게 되거나 또 변수의 영향을 다구찌기법에 의해서 적용하거나 또는 반응 표면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케이스들에 의해서 더욱 해석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결과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원 배치법을 의미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x 값의 변화에 의해서 y 값은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는 순간 변수는 꼭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압력도 체크하고 싶고 형체력도 또는 변형량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는 다원 배치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용어는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변수가 여러 개면 하나의 변수는 사용할 수 없고 변수의 영향을 다구지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의 두 번째 항목으로 클릭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의 면시 밑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적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영향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구치 기법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석수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해석수가 23번을 돌려야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다구치 기법에 의한 변수 영향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해석수는 8개로 줄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는 변수 영향 다구치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변수에 따른 결과들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의 기준을 제가 조금 더 바꿔서요. 변형 결과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로 체크를 했더니 품질의 기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품질의 기준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해석수는 8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개는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교배열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직교배열표란 적은 실험 횟수로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 팩터에 대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몰드플로우 최적화에서는 고려되는 인자의 수준의 수가 2수준이며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2의 m승이라고 하는 값은 실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2는 2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수준계의 직교 배열표는 1과 0으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도표 2와 같이 여기에 보시면 실험 번호라고 해서 총 8개의 번호가 있고요. 열 번호라고 해서 이 열 번호가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자 또는 뭐 수지의 뭐 온도라든지 또는 사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가면서 실험의 조건에 대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중에 가장 좋은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L8이라고 하는 그 8은 실험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의 실험을 하기 때문에 L8이고요. 그리고 2의 7승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음과 같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의미합니다. 왜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있냐면요. 몰드플로우가 이것에 의해서 계산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L8에 2의 7승이라고 하는 표, 직교 배열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몰드플로우가 이 값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드플로우에서 DOE 실험을 하게 되면 다음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각각 이 값들을 자동으로 자기가 직접 입력해 가면서 결과를 뿌려줍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DOE 리절트도 함께 사출 압력이라든지 형체력이라든지 think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특성치 값들이 각각 계산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형체력은 얼마 이하의 결과를 얻고 싶다거나 사출 압력은 얼마 이하로 적용하면 좋겠다거나 또 변형량은 얼마 이상이나 얼마 이하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간단하게 DOE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리절트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필타임 결과가 총 8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DOE 결과에서 이런 8가지 결과를 또 출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출 압력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출 압력이 98메가파스칼이 나오기도 하고요. 43메가파스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두색으로 제가 숫자로 표현한 것은 사출 압력의 순서로서 가장 높은 사출 압력과 가장 낮은 사출 압력의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공정 세팅에 의해서 이렇게 사출 압력도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형체력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변형량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얼추 결과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값으로는 거의 대부분 한 2mm에서 5mm까지 변화가 있고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값으로는 작게는 한 8mm 정도에서 많게는 18mm까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형량, Z방향의 변형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대략 4번 케이스와 8번 케이스가 변형량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교적 형체력이 작으면서 변형량이 작은 케이스는 3번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몰드플로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값을 주기 때문에 공정의 조건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폭으로 이런 결과를 준다면 더 신뢰성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험 계획을 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형의 온도가 60도일 때와 100도일 때 변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60도일 때의 변형 결과를 모두 더해서 4로 나눈 값과 또 100도일 때의 변형량의 값을 4로 나눈 값, 모두 더해서 4로 나눈 값이 평균이 나올 수 있겠죠. 동일한 방법으로요. 보합의 시간을 변경했을 때 변형량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의 모든 녹색의 값의 합에 의한 또 평균 결과를 이렇게 분산,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을 내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까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금형의 온도에 따라서 수준 1과 수준 2의 그 변형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형의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 변형의 변화에 대한 변동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형의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변형량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5.6mm 정도 되네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패킹 타임, 그 시간을 4초로 한 것과 6초로 한 것이 변형량의 결과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변형량을 잡기 위해서는 보합의 시간을 좀 변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금형의 온도였고요. 세 번째는 수지의 온도였습니다. 그 외에 샷 볼륨이나 또 홀딩 프레저나 그러니까 보합의 크기죠. 또는 플로레이시나 이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큰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최적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DOE 실험을 직접 해보았고요. 그 실험에 의해서 기본적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값들을 서로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이 변형량을 잡기 위해서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로드쇼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모델인데요. 다음과 같이 라지에이터 탱크입니다. A라고 하는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의 변형량이 너무나도 커서 이 변형량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금형의 형상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설계를 할 때 그 변형량이 거꾸로 금형을 제작하게 될 경우 그 신뢰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 금형을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금형 형태에서 파팅도 여러 개가 있고요. 슬라이드 코어가 여러 개가 함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신뢰성 있는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는 실제 사출이 되지 않으면 여러 번 금형을 다시 파야 되는
불안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부분의 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수로 사출 시간이나 또는 사출 압력이나 또 형체력을 이런 구속 조건을 맞추기 위한 보압의 크기나 보압의 시간 같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주의 온도나 금연의 온도를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형체력은 최소한 270톤 이내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또 사출 압력은 80메가파스칼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L108 총 108개의 실험을 지큐별표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 점수는 108개가 되겠죠. 그래서 X방향의 휨량을 잡기 위해서는 보압의 크기는 좀 늘어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X방향의 휨량을 잡기 위해서는 제품의 중량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X방향의 휨량을 잡게 되면 Y방향이나 또 Z방향의 휨량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논 분석,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진행을 했던 결과인데요. 그래서 보압의 크기가 이 영향력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사출 시간의 변화가 그 다음 번째, 두 번째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개 중에 변형량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은 5.2mm였고요. 변형량이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작게 나온 것은 케이스 33번으로 3.6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변형량이 1.6mm의 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사출 금형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1.6mm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형의 역설계를 진행하게 됐을 때 그 역설계 값이 우리가 사출 조건에 따라서 연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출 작업자에 의해서 1.6mm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사출 조건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휨량은 케이스 24번으로 4.3mm입니다. 형체력도 또는 사출 압력도 구속 조건은 이내에 들지만 변형량은 4.3m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케이스 44번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형량이 가장 크게 나왔었고요. 가장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108번의 케이스를 진행을 해서 33번 케이스를 확인해서 변형량이 가장 X방향의 변형량이 가장 작은 3.68mm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출 압력이나 형체력이 너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의해서 금형의 수축률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형의 수축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변형량에도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풋 조건과 아웃풋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인풋 조건에 의해서 아웃풋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아웃풋 중에서 X방향의 휨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을 통해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학습을 하기 위한,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계수로서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 R 스퀘어와 또 평균 제곱근 오차인 루트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서 그 값에 의해서 변형량이 가장 작지만 이런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에 의해서 또 히든 레이어의 변화에 의해서 뉴런의 개수에 의해서 변형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들을 얻기 위해서 근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근사 모델을 히든 레이어 5개짜리와 근사 모델을 하나짜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5개짜리가 R 스퀘어 값은 1에 가까운 것이 신뢰성이 높은 것이고요. 또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운 값이 신뢰성이 높은 것인데 확실히 히든 레이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 루트민 스퀘어가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결과를 최적화 솔루션으로 접근을 했더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8,350번을 진행하는데 1분 8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몰드 플로우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략 한 8,300시간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한 108번 정도로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빅데이터에 의한 이런 근사 모델을 만들어낸 후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수에 의해서, 변수 조건, 인자의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결과의 변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제가 진행한 108번의 케이스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듬성듬성한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과 같이 근사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더 최적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HMA라고 하는 리절트는 오토매틱으로 진행을 한 케이스로서 피아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다음과 같이 사출 시간도 제가 지정한 값이 아닌 그 사이의 값, 또 사출 압력이나 또 사출 시간, 보압 시간, 수지의 온도, 금형의 온도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정확하게 변형량이 한 3.6mm 정도로 우리가 공차 범위 안에 다 들어오면서도 이런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형의 수축률은 비교적 조금 더 작아야지만 이 변형량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일단 DOE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DOE를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게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도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간단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을 단순화해서 정말 신뢰성이 있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이런 근사 모델을 만들어내서 최적화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고요. 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분산 분석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험 계획법에 의한 몰드플로우 최적화 팁앤테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손을 한번 올려놔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되셨으면 준비됐다라고 이렇게 채팅에 한번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쉽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금방 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딱 하나의 문제가 준비가 됐고요. 선착순 5명에게 샤오미 드라이버를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질문 나갑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별은 무엇일까요? 요건 1번에 들어가 있잖아. 2, 3, 4, 5, 5번.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5분이 올라왔나요? 예. 최종적으로 5분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눈이죠. 예. 또는 시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DOE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사례를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외부로 함께 미팅을 하는 것이 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직접 회사에서
고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것이 또는 또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야? 퀴즈 뭐야? 퀴즈가 왜 이런 거 있거든요? 저거 났어, 시험? 아니. 이거 몇 번? 몇 번? 1번, 1번. 여기. 1번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거 아니야? 임시로 붙여놓은 거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왜 두 개나 없지? 왜 두 개도 같이 가나?
어. 승인들한테